소비하기 좋은 사회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Once Upon a Time 보면은 검주법 관계가 쭉 나오는데 이 결국 소비를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하고 막으면은 그 당시 마피아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문제를 좀 이해가도 본 사람 많거든요. 넘어가고요. 지금은 그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앞에 부분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서 한 세대 만에 지금 30-40년 만에 한 울타리 안에서 농경 사회를 경험하고 산업 사회를 경험하고 정보 사회를 경험하고 했는데 지난 10년간에 다시 들어온 세대가 시기가 이거죠.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시대입니다. 이게 10년도 아닙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일어났던 겁니다. 페이스북, 스카이프, 빅데이터, 4G, 트위터, 하여튼 그게 토마스 프리드만은 자기가 2004년도에 인터넷의 발전을 보고 The World is Flat이라고 해서 책을 내고 했는데 최근에 자기가 그것도 너무 틀렸다. 이게 2004년도에 낸 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사회다. 지난 총선 때도 한번 보시면 한 2년 나온 지 2년도 채 안 되는 카카오톡이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앞부분에 잠깐 다시 되돌아가면은 저 프리드만 이야기가 지금은 IQ 시대가 아니라 CQ 시대다. 큐리오시티, 호기심이 많은 사람만이 이기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지식이라는 게 머리에 저장해 둘 필요도 없는 거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CQ의 시대다. 이 노동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영화를 하나 잠깐 볼까요? 무성영화 시대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모던 타임즈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영화는 잘 안 봤을 겁니다.
아까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영화사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뭐 10개인가 뭐 꼽는 것 중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노동 생산성이 뭔가 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 미스리딩 하는 부분이 많은데, 노동 부분들은 하여튼 생산성 부분을 설명하면 길어서 조금 지나가고요. 우리나라가 생애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이 우리나라가 이렇거든요. 연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것처럼 막 나오는 그런 건데, 전혀 창피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수 지표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요, 훨씬 중요한 게 생애 노동 시간입니다. 생애 노동 시간이 이게 OECD 국가들, 일반적인 국가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짧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직장을 10년을 짧게 가지면 그 소득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노후 생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물론 노후 생활 불안은 개인이 소득 문제로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생애 노동 시간이 10년 정도 짧은 나라라서 사실은 노동 부분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국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모병제 뭐 이런 것도 설명할 거는 많은데, 또 혹시 기회가 나오면 이 시스템의 문제, 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한 건데 이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이 총기 소유 간단히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보시죠. 이거 부르진 화살 보신 분들 있습니까? 네, 많이 좀 보셔서 봅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실망한 영화예요. 저는 보고, 아니 몰랐단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뭘 기대를 하고, 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그냥 보러 갔어요. 그냥 보러 가서 당연히 저 석궁 교수가 석궁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배경, 그걸 영화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그 심리 상태. 우리 사회가 정말 오죽했으면 석궁 교수가 저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한테 가겠냔 말이에요. 그걸 해놓은 줄 알았더니만 그 재판장 안에의 그 위압적인 권위적인 그런 걸 쭉 주로 그려놓은 거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재판을 한 번이라도 뭐 근처에 가서 구경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석궁 교수 같은 게 생기냐면 정말 저신뢰사입니다. 후쿠야마라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유명한 들어보시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는 한국은 저신뢰사회, 신뢰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게 이제 보면은 저신뢰사회, 이게 아까 총기 소유하고 관련돼서요. 내가 이제 이 물음표를 적어 놓은 이유는 총기 소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써본 내용인데, 아까 석궁 교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가 소유가 자유롭게 되어 있는 나라라면 석궁 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겠습니까? 재판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총기 소유가 하고 있는 나라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판사 검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리 가보면 말이죠. 뭐 쇼핑 같은 거 하러 와서 뭐 하나 고른다고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을 고르고 있는 걸 굳이 익스큐즈미 해서 쳐다보면은 지나가도 되느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에는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귀찮게.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몸이라도 안 부딪히면은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예의 범절이 발라서 미국 사람 예의가 좋아서 익스큐즈미 하면서 지나가는 거는 아닌 겁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서 뭐 한데 여러분들이 유럽에 뭐 스위스는 물론이고 뭐 프랑스 뭐 그 위에 아주 잘 사는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다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소유 비율이 100명당 50정이 보통 넘으니까 2명당 한 정씩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 최소한 총기가 하나나 있다는 그 총기도 지금 말하는 건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총, 자동 소총 이런 겁니다. 그런 보유고 스위스는 오히려 나이를 잊어버렸는데 한 25세부터 35세 사이인가는 자동 소총 몇 점 하고 그다음 총알이 뭐 500발인가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 그거는 이제 국방 의무하고 관련돼서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너무 고정관념이다 이겁니다. 총기 소유. 그러니까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돼 있으면은요, 불법 저지른 사람은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인 건 아무도 못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회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신뢰가 없는 사회고 이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총기가 소유 잘 돼 있으면 말을 했는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자꾸 사기나 치고, 사기도 우리나라는 사기가 아마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사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강간범 같은 것도 강간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정관념이다. 총기 소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논문도 읽어봤는데 예일대학 나온 거 이런 거 좀 읽어보니까 3배, 4배의 범죄를 줄인다고 논문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 강간 이런 게 총기 소유로 인해서 3배, 4배가 더 줄어든다. 그대로 내버려도 총기 소유를 안 하면 오히려 살인, 강간이 더 많이 생긴다. 3배, 4배 더 많을 건데 그 억제 효과가 얼마다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데 그거는 나는 총기 해패에서 뭐 좋아하는 그런 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리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선진국이 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그래서 사실 이 학대가 뭐 중산층이 뭔가 하는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데 선진국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토론과 의논해 본 결과 선진국이 어떤 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 3만 불 이런 건 전혀 선진국하고 관계없는 거고 4만 불 이런 게 선진국이 아니고 딱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선진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노인들이 소위 폼나게 사는 사회, 노인들이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가 이렇게 폼나게 사는 사회, 그다음 시골과 또 농촌과 도시가 오히려 농촌이 더 문화적인 생활하는 사회, 그게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 다니면서 선진국에 가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거지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거지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노인이 없는 겁니다.
노인 거지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거지가 노인 아니면 지하철에 좌판 벌려놓고 그 불쌍하게 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이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하여튼 선진국도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선진국도 정말 야만의 시대를 걸어왔는데 뉴욕의 맨하탄의 변화 과정을 나옵니다. 한 150년 전 이제 남북 전쟁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때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 한포 사격을 합니다. 왜 하느냐? 그 빈민청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을 300불을 내지 않으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남북전쟁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하는 것도 한번 영화로 보셨죠? 줄을 쭉 서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에 가서 참여한다면 그건 꼭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안 가려면 300불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맨하탄에 군함이 도착을 해가지고 관을 쫙 만약에 1000개의 관을 내리면은 1000명의 청년이 타는 겁니다. 그게 1000명이. 그래도 그게 이제 150년 전에 맨하탄의 광경이죠. 그리고 뭐 폭력이 횡행하고 뭐 하여튼 그걸 그리는 게 개인적인 뉴욕이죠. 그 디카프리오도 나오는 거라서 여자분들도 좀 아주 영화가 좋은 영화 좋은 영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요새로 치면 굉장히 점잖은 데모입니다. 무슨 총기를 들고 하는 데모도 아니고 데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표현은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래 돼 있죠. 그 폭동을 일으키러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가도 잘 안 돼서 우리를 치면 전투경찰 비슷한 경찰도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래 있는데 소위 그 지배계층 입장에서 딱 보면 불안하거든요. 아니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해군을 동원해서 맨하탄에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막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죽죠. 죽어서 시체 나오고 난 뒤에 맨하탄이 어떻게 그동안에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만 한번 볼게요. 이거 왜? 그냥 지나갑시다. 말로서 설명을 대강 했으니까 그냥 혹시 다시 그 장면이 나오는 것만 볼까?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한포 사격이 끝나고 난 뒤의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건너편에 보는 맨하탄의 장면이죠. 맨하탄의 장면이 차츰차츰 오늘날 맨하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선진국 뭐 지나온 거는 이제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뭐 저 맨하탄 하나 이해고요. 최근에 그 북한 뭐 오늘도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그 통일 비용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 비용 규모 같은 거 이런 게 뭔가 하는 거를 설명드리려 했는데 뭐 간단히 하는 거.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중에 만약에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된다. 우리는 통일하면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를 전부 다 뭐 GDP의 5%, GDP의 10%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하게 버텀업으로 계산을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북한에 굉장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 계산을 버텀업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관과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되면은 그냥 되는 것 같죠. 체제 전환 비용